그럼 이렇게 인식하는 샌들은 해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는 아주 철학자니까요. 성공이 나의 노력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니까 승자들의 겸손이 필요하다. 뭐 모든 종교와 도덕적 가르침은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게 군자고 우리가 얘기했던 선비해야 되고 성군이 해야 되는 거죠.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이런 것들이 다 승자들의 겸손을 요구하는 우리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는데 소위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큰 보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업적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기회가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널리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고 대업적장이 좋은 일자리의 조건이 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기 있는 강의를 했지만 하버드 대학이 졸업생들이 낮은 임금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품위 유지 임금, 사람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임금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하고 기본소득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일자리는 돈 이상의 의미를 줘야 되고 일의 존엄성이 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주 필수 불가결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일의 중요성과 에센셜 워크라고 그러면 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상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담 스미스의 시장주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평등의 가치를 부정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부론에 보면 시장이 생산하는 부는 낮은 계층까지 배분이 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 중요한 거는 혁신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점점 분업과 또는 규모의 경제 뭐 이런 협업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함으로써 일반 서민층의 소비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역할은 엘리자베트 여왕한테 스타킹을 10배 더 많이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엘리자베트 여왕만 신던 우리 실크 스타킹을 모든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사회적 부의 상징이었지만 소득이 늘어나고 차값이 내려가면서 소득에 비해서 차값이 빨리 안 올라가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차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거고요. 이런 분업화를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점점 스킬이 향상됨으로써 자기 임금이 올라가고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회적 기여를 더하고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익단체, 길드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부론은 시장경제가 공공선을 달성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상당한 평등주의적 또는 전체적인 가치를 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자유를 중요시하고 정부의 통제를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식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분은 사과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오렌지를 좋아하고 오렌지 중에서도 수많은 종류가 있고 사과도 수많은 종류인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해서 시장의 자원을 올바로 배분할 정보가 계획된 중앙정부에는 없다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이 시장이 선호하는 정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입니다. 중앙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뻥뻥 신도시 만들면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주택은 만들어지지 않고 도시의 기능은 왜곡되고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로컬로부터 위로 넘어갈수록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정부의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지식이고요. 하나는 그 상황에 대한 지식입니다. 시스템 지식은 뭐냐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냐 하는 지식인데요. 이것도 정부한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정책에다가 임대료 상한제를 내면 임대료가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시장에서 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응해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이지 그 시스템의 디자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다양하게 일으키는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유치할 거를 한두 가지 변수로 단순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스템 난리지고 컨텍스추얼 난리지는 상황에 관한 난리지인데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사과도 먹어보고 배도 먹어보고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태시 난리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선, the common good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담 스미스 쓰지 않고 유니버설 베네볼런스, 전체한테 이익이 되는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아담 스미스나 시장 경제론자들을 소위 이제 스트로맨 공격이라고 그러죠.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게 아담 스미스는 자유시장이 완벽하거나 반드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공선을 달성한다고 단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지식은 항상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자유로운 거래를 통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의 실수로부터 계속 배우면서 유연하게 새로운 변화를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단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공공선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에 의한 계획 경제보다는 자유로운 경제가 공공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무분별한 개입을 하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 만능을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신과 같은 인간의 제도도 없고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과 같은 인간을 상정한 게 계획경제고 자유시장 경제는 신과 같은 완벽한 정보에 의해서 그걸 달성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앙정부의 지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집중하는 것이 공공선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 각자의 이익 추구가 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우리가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고 맥주를 마시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그들의 그 공공선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작자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래서 우리 다양한 빵, 다양한 고기, 그것도 부위별로 잘 포장된, 그리고 수많은 맥주 종류, 수많은 빵 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공공의 선이 된다라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사람들이 더 존엄하게 살아야 되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마이클 샌드나 이낙연이나 그리고 김종인과 같은 분배 정의론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이클 샌드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의 성공에는 운 또는 선천적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책임과 관련 없는, 자기 노력과 책임과 관련 없는 요소들에 의해서 경제적 성과가 또는 사회적 성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에 의한 또는 집안의 배경, 인종, 학벌 등등을 이용한 것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도덕적이지 않다. 이분은 도덕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을 자연의 로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도 어마어마한 로또를 받고 태어난 거죠. 제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탄생 지역이 남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다행인 거고, 제가 저희 누이나 그 앞세대로 태어났으면 아마 농사를 짓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 건데 60년대에 태어났기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의 혜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다 운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을 할 때 그러면 운과 노력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과가 잘 나면 노력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력과 운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그리고 성과에 차지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해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도덕적 원칙은 대부분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얘기하는 분배의 정의는 다른 원칙하고 충돌하고 부작용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자, 지금 마이클 샌들이 그렇게 주장한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바로 글로벌 경제에서 실패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글로벌화에서 빠진다면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단기간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한국도 없고 중국도 없겠죠. 그리고 베트남도 없었을 겁니다. 즉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글로벌 경제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같은 개도국들한테 혜택이 왔어요. 그러면 미국의 일부 국민들은 보호를 하지만 전 세계의 개도국과 가난한 나라들의 훨씬 많은 75억 명한테는 그대로 못 살고 기회가 없는 상태로 빈곤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 즉 그 국내 미국 안에서의 빈부격차 확대하고 글로벌에서의 빈부격차의 축소라고 하는 이 원칙 또는 도덕성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지금 세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과보호를 하고 과도한 복지를 하고 나면 그럼 미래 세대들한테는 경제적 기회와 보호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거죠. 더 근본적인 건 절대적 부와 상대적 부의 충돌입니다. 상대적 부를 적게 하게 만들어서 빈부격차를 줄이게 하는 일들은 대부분 경제에 규제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 부의 팽창을 줄어들게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의 상대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부가 낮은 상태에서 상대적 부의 격차가 없다. 다 같이 못 사는 나라의 비극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이 정의, 이 도덕계 간의 충돌입니다. 똑같이 존엄하게 잘 살자고 했을 때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런 분배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고 먹는 이 도덕적 해이가 정의로운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균등한 재산과 소득을 가져야 되는 것과 이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 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원칙 들으면 마이클 샌들의 얘기 들으면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것은 초기 캐톨릭 교회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미사를 드리고 나서 빵을 가져와서 노력한 대로 하고 빵을 다 싸놓고 미사를 드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 먹는 공산주의적인 성격으로 시작했던 그런 종교적 이상론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참 그럴싸한 일이죠. 우리 생각에. 그런데 실제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분배 정책이 실제 문제 해결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재분배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소득세, 재산세 등이 과연 지금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나 지금 앨런 머스크의 돈을 저소득층한테 갖다 주냐? 아니죠. 그 자영업을 하는 또 다른 서민들의 돈을 뺏어서 서민한테 주는 걸 뿐이지 실제 이 분배론자들이 주장하는 재분배 효과는 되게 적습니다. 우리는 북유럽이 소득 격차를 적은 걸 가지고 그거 다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시면
지금 효과적인 백신을 미국과 영국 기업들이 주로 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고 투자한 것만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혁신 때문에 우리나라나 북구 유럽 등들이 다 혜택을 보죠. 만약에 미국도 북구 유럽과 같은 정책, 영국도 정책을 써가지고 다 부자들의 버는 돈을 재분배 쪽에 많이 하면,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혁신이 없으면 지금 북구 유럽이 지금의 누리는 그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고 있는 보다 자유중심적인 경제, 미국 경제에 또는 영국 경제의 혜택을 전 세계가 사실은 기생하면서 누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만약에 다 모든 나라들이 재분배를 강조하고 창업과 노력 또는 성공의 보상을 안 해주는 체제로, 덜 해주는 체제로 가면 과연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는 정말 분배에 관심이 없는가? 지금 이미 소득세나 사회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 누진적 보증을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재분배 효과가 과연 유럽보다 낮으냐, 그런 것들은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과 의료 같은 것들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재분배 효과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의료와 교육이 모든 사회계층한테 열려있는 나라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소득세로만 보면 재분배 효과가 우리가 분배 격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른 서민층한테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이미 재분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세금 제도가 다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자본주의가 이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들이 자꾸 주주 우선주의하고 이해자 우선주의 또는 사회 책임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마치 주주 우선주의하고 이해자 우선주의, 사회 책임 투자가 상충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의 문제 또는 인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투자하고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일반 사회가 기후변화와 더 투명한 관리, 또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그것을 존중하는 대로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활동하는 기업이 수익이 높게 되기 때문에 주주 우선주의와 이해자 우선주의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상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나 외국에도 정치인들이 늘 사회가 어려워지면 이 분배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의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 커먼 굿 캐피탈리즘이나 이낙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익공유제나 또 마이클 샌들의 분배 정의론들이 다 시장 경제를 공격하고, 궁극적으로 제일 문제는 이 분배의 강조는 결국 큰 정부와 정부의 강제를 강화해서 정부가 우리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명분으로 쓰일 뿐이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반대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위 몇 퍼센트가 전 세계 국민의 50%보다 부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도 전 세계 국민의 70-80%보다도 부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왜냐하면 전 세계의 40%는 다 미성년자에 가까운 인구고, 또 산업화가 덜 된 나라에서는 저소득에는 워낙 또 부 자체가 없고, 우리의 재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인 당연한 착시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가 잘못되고 있다는 식의 통계적 선동에 속지 말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